이것만 보세요. 그럼 무조건 합격입니다. 손해보험 개념 정리 파트 1, 보험 이론 및 윤리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누가 보험을 팔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보험 모집 주체라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시게 될 일이 바로 이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 주체가 가진 권한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시험에서 이걸 정말 많이 물어봐요. 자료를 보시면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보험 대리점만 세 가지 핵심 권한에 모두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계약 체결권, 고지 의무 수령권, 보험료 수령권 이 세 가지입니다. 왜 대리점만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리점은 말 그대로 보험회사를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미니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이 대리점과 계약을 하면 그건 곧 보험회사와 직접 계약한 거랑 똑같은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리점은 보험회사의 아바타 같은 존재예요. 회사 그 자체를 대표하는 거죠. 반면에 설계사나 중개사는 어떤가요? 이분들은 회사와 고객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만 합니다. 중간에서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이 제한적이죠. 여기서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함정이 하나 있거든요. 질문을 이렇게 내요. 설계사는 계약을 대리하는 자로서 계약 체결권을 가진다. 이거 맞을 것 같죠? 아닙니다. 틀렸어요. 대리라는 단어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설계사는 대리점이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 가지고 함정을 파는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누가 보험 모집을 할 수 없는지 알아볼까요? 등록 제한 사유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이라든가 파산하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가 있고요. 등록 취소 후 2년이 안 지난 경우, 보험료 유용 후 3년이 안 지난 경우처럼 기간과 관련된 조건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 온 수험생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틀리시더라고요. 뭐냐면 바로 신용불량자입니다.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신용불량자는 설계사 등록이 제한된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 같아요? 금융업계니까 돈을 다루는 일이니까 당연히 제한될 것 같죠? 그런데 정답은 X입니다. 틀렸어요. 신용불량자도 설계사 등록이 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법적으로 개인의 채무 문제와 보험 모집 자격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채용할 때 신용도를 볼 수 있지만 법적으로 등록 자체가 제한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상식적인 함정에 걸리시면 안 돼요. 또 하나 문제를 보면 등록 취소 후 25개월이 지난 자는 등록할 수 있다. 이건 정답은 O입니다. 맞는 겁니다. 왜냐면 기준이 2년, 즉 24개월이거든요. 25개월이면 2년을 넘긴 거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이런 숫자 문제는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합니다. 23개월이라고 하면 틀린 거고 25개월이라고 하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재미있는 팁이 하나 있는데요. 보험회사 대표이사나 감사 같은 임원들은 보험 모집이 안 됩니다. 왜일까요? 이해상충 문제 때문이에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직접 영업 실적에까지 관여하면 단기적인 이익만 쫓을 수 있잖아요. 선수와 심판을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막아놓은 겁니다. 자, 자격도 갖추고 등록도 마쳤어요. 이제 회사에 소속되어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일사전속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설계사는 한 보험사에만 소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죠. 그런데 이게 고객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믿는 설계사 한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모든 보험을 다 맡기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손해보험사에만 소속되어 있으면
생명보험은 또 다른 분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불편하죠. 그래서 만든 제도가 교차 설계사 제도입니다. 손해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생명보험 상품 한 개를 추가로 모집할 수 있게 해주고, 반대로 생명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손해보험 상품 한 개를 추가로 모집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거예요.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객 편의를 높이자는 취지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럼 회사를 옮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권 말소 절차라는 게 있는데요. 좀 특이해요. 회사에 해촉 신청을 하면 바로 말소되는 게 아니라 10일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왜 이런 기간을 두느냐면 일종의 숙려 기간이에요. 그 사이에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수수료 정산이라든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마무리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실용적인 팁 하나 드릴게요. 해촉할 때 해촉 증명서나 신분증은 필요한데 등록증 원본은 필요 없어요. 괜히 챙겨가서 헛걸음하지 마세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이것 때문에 헛걸음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제 필드로 나갈 차례입니다. 보험 영업의 정석적인 순서가 있어요. 가망 고객 발굴, 접근, 정보 수집, 가입, 권유, 계약 체결,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많은 신입 설계사분들이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고객을 만나자마자 상품 설명부터 막 늘어놓으세요.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정보 수집과 가입 권유의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고객에게 접근한 다음에는 반드시 고객의 상황이나 필요를 파악하는 정보 수집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보자마자 약부터 처방하나요? 아니죠. 어디가 아픈지 먼저 물어보잖아요. 보험도 똑같습니다. 고객의 가려운 곳을 알아야 제대로 긁어줄 수 있어요. 가입 권유보다 고객 니즈 파악이 먼저거든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도 나오고 실전에서도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제 조금 더 이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보험의 핵심은 위험입니다. 위태, 영어로 해저드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리적 위태입니다. 도로 위의 빙판처럼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위험 요소를 말해요. 이건 쉽죠? 두 번째는 도덕적 위태입니다. 고의로 불을 지르는 것처럼 나쁜 의도가 있는 경우에요. 보험금을 타려고 일부러 사고를 내는 거죠. 세 번째는 정신적 위태인데요. 이게 도덕적 위태랑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고의성의 유무입니다. 정신적 위태는 나쁜 의도는 없는데 부주의나 방심 때문에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 보험 들었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문단속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이 같은 경우죠.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부러 불을 지르면 도덕적 위태, 깜빡하고 가스불을 안 끄면 정신적 위태, 고의가 있으면 도덕적, 고의 없이 부주의하면 정신적,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물어봐요. 졸음운전은 도덕적 위태다. 어떤 것 같아요? 네, 틀렸습니다. 운전자가 일부러 사고 내려고 졸린 건 아니잖아요. 고의가 없는 부주의니까 정신적 위태로 봐야 해요. 이런 미묘한 차이를 시험에서 자주 물어봅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위험을 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보험이 보장하는 위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순수 위험과 투기 위험이 있어요. 순수 위험은 교통사고나 화재처럼 손실의 가능성만 있고 이익의 가능성은 없는 위험입니다. 이건 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반면에 투기 위험은 주식 투자나 도박처럼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위험이에요. 이건 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주식 투자 실패를 보험으로 보상해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마 다들 무모하게 몰빵 투자를 할 겁니다. 어차피 실패해도 보험회사가 막아줄 테니까요. 사회 전체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오겠죠? 보험은 횡재를 바라는 수단이 아니에요.
예상치 못한 불행에 대비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이 근본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제 보험의 기본 원칙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대수의 법칙, 수지 상등의 원칙, 이득 금지의 원칙, 이런 것들인데요. 용어가 좀 딱딱하죠?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대수의 법칙입니다. 이건 보험회사가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동전을 한두 번 던지면 앞면만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만 번, 수억 번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앞면이 나올 확률이 정확히 50%에 가까워지죠.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특정 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아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과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점쟁이처럼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통계와 수학에 기반하는 겁니다. 다음은 수지상 등의 원칙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보험회사의 총 수입과 총 지출이 같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전체 가입자한테 받은 보험료 총액과 그분들한테 지급해야 할 보험금 및 사업비 총액이 같도록 보험료를 설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사가 너무 많은 이익을 남겨서도 안 되고 손해를 봐서도 안 됩니다. 보험의 공공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득 금지의 원칙,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손해보험에만 적용되는 원칙이거든요. 왜 손해보험에만 적용될까요? 손해액을 객관적인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1억짜리 자동차가 완전히 망가지면 손해액은 명확히 1억입니다. 이때 보험금을 2억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가입자는 1억의 이득을 보게 되고 그럼 일부러 사고를 내려는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손해본 만큼만 보상하는 실손보상의 원칙이 따라붙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어떤가요? 목숨값을 돈으로 매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보험에서는 미리 약정한 금액,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3억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그대로 지급하는 정액 보상이 가능한 겁니다. 이득 금지의 원칙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근본적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의무보험에 대해 알아볼게요. 법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들이 있어요. 종류가 꽤 많은데 여기 재미있는 암기법이 있습니다. 특가채유원다예요. 특수건물, 가스사고, 체육시설, 유도선, 원자력, 다중이용업소 각각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특가채유원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특가채유원다. 왜 이런 시설들은 국가가 보험 가입을 강제할까요? 한번 사고가 나면 불특정 다수에게 정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죠.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 장치를 법으로 마련해 둔 겁니다. 시험에서는 가스, 체육, 유도선이 단골로 나와요. 특히 이런 문제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골프 연습장은 무조건 의무 가입이다. 틀렸습니다. 모든 체육시설이 다 해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디테일을 물어봅니다. 자, 이제 계약의 주인공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보험 계약에는 세 가지 역할이 있어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보험료 내는 사람, 사고 대상인 사람, 보험금 받는 사람. 이 세 역할을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여기서 핵심은 고지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고지 의무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해요. 계약을 하고 돈을 내는 계약자는 당연히 고지 의무가 있죠. 그리고 자기 건강 상태나 직업이 사고와 직결되는 피보험자도 당연히 고지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냥 돈 받기만 하는 수익자는 어떨까요? 계약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도 없고 알리기도 어렵기 때문에 고지 의무가 면제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계약의 당사자, 즉 돈 내는 사람과 사고 대상이 되는 사람은 알려야 하고 제3자인
돈 받는 사람은 알릴 의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여기도 재미있는 암기법이 있어요. 순두부예요. 순두부 좋아하세요? 전체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순두부, 순보험료의 순, 부가보험료의 부, 순두부. 이렇게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값을 낼 때 그 돈에는 재료비와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보험료는 미래 보험금 지급, 즉 음식의 핵심 재료를 사는 데 쓰이는 돈이에요. 그리고 부가보험료는 설계사 수수료나 회사 직원 월급 같은 운영 경비로 쓰이는 돈입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험금 지급의 재원은 부가보험료다. 어때요? 틀렸죠? 부가보험료는 회사를 굴리는 데 쓰는 돈이고 고객에게 돌아갈 보험금의 진짜 재원은 바로 순보험료예요. 이건 보험의 본질과 관련된 부분이라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아야 보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계약 체결권 같은 세 가지 핵심 권한은 오직 보험 대리점만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는 등록 제한 사유가 아니고요. 함정 조심하세요. 정보 수집이 가입 권유보다 먼저라는 것. 고의성 유무로 도덕적 위태와 정신적 위태를 구분한다는 것. 투기 위험은 보험이 안 된다는 것. 이득 금지의 원칙은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이라는 것. 의무보험은 특가채 유언다로 외우면 된다는 것. 고지 의무는 계약자와 피보험자만 있다는 것. 보험금 지급 재원은 순보험료라는 것. 이런 핵심들을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 모든 규칙과 원칙을 꿰뚫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보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약속을 파는 상품이에요. 고객은 지금 돈을 내고 나중에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겠다는 약속을 믿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이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의미해져요.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조항들, 이게 단순히 시험을 위한 암기 목록이 아니에요. 이건 결국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겁니다. 고객과의 신뢰를 쌓기 위한 기본기예요.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고객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을, 여러분이 고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어떤 전문가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이 수많은 규정과 원칙을 넘어서 여러분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답이 남은 수험 기간에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웃집 보호망이었습니다.